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둘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와 저를 키워주신 엄마죠.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은 발견으로 이미 손 쓸 수도 없이 퍼진 암덩어리에 엄마는 제게 작별 인사를 할 새도 없이 떠나버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43이니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죠. 저는 지금도 친가 친지들과 왕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날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우리 집에 모인 친척들은 하나같이 어린 딸을 두고 그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엄마를 기리기보다 홀로 남은 아버지의 사정만 안타까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다 자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때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한 이야기는 잊을 수 없을 정도였죠. 용서가, 인자 너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울래? 얼른 새장가 가야지. 아, 엄마, 언니 엊그제 갔어. 근데 무슨 벌써 재혼 타령이야? 야, 용석이 제가 어떻게 혼자 태위를 키우냐? 네가 태위 봐줄 거야? 아, 나도 애들이 있는데 태희를 어떻게 키워? 그러니 도와줄 거 아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먼저 간 재수 씨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혼자도 아니고 태위가 있는데 한시가 급하지. 하여튼 태희애미 그건 처음부터 마음에 안 차더니 결국 내 아들을 호래비로 만들고 가는구나. 하필이면 저런 호까지 두고 갈 게 뭐냐? 내가 잘 아는 중매쟁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아니, 생각 없어. 어떻게든 되겠지. 갓난쟁이도 아니고 자기 혼자 밥해 먹을 수 있는 나이인데 당장 엄마가 없다고 무슨 일이나 날라고. 그래도 애는 엄마가 없으면 엄마 없는 태가 금방 난다. 그리고 태희도 태희지만 너도 마찬가지고. 남자는 혼자 살면 호래비 소리 듣기 십상이야. 이참에 잘 됐다. 네 처자리에 더 좋은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급한 대로 아무나 붙들고 재혼할 수도 없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방 안에 틀어박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에 오자마자 재혼이라뇨. 게다가 그 재혼의 이유에 저를 핑계 삼는다는 것도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수준 안 맞는 집에서 데려온 며느리라고 구박했었어요. 그러니 이참에 잘 됐다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나요. 저는 새어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매일 밤 간절히 바랐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아버지는 집 밖에서 머문 시간이 많아 저와 유대감을 쌓을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살 어린 제게 아버지는 늘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때까지 저를 그다지 예뻐했다는 기억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혼낸 기억도 없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오히려 더 무관심해진 것 같았고 술을 마시는 날이면 저를 혹 취급하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죠. 아버지는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리만 했어요. 요리를 할 줄 몰라 매일 식탁에 5,000원을 두고 출근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의무를 다했죠. 아침엔 빵을 먹었고 학교에 가서 급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저녁엔 라면이나 과자를 사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로부터 반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느 때처럼 학교를 끝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도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그게 엄마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순간 엄마 생각이 나 눈물이 날 것도 같았죠. 그런데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버지도 엄마도 아닌 생전 처음 본 낯선 여자였습니다. 안녕? 네가 태희구나.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아, 이 여자가 아버지랑 재혼할 여자구나, 새어머니가 될 여자구나 하고요. 그러니 제 표정도 목소리도 좋게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신경질이 났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죠.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 있던 아버지가 나와 다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조태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가요. 나가라고요. 뭐? 이게 왜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당장 나와 인사 안 해? 집에 찾아온 손님 앞에서? 손님 아니잖아요. 뭐? 저 사람이 손님이면 그럼 2번 다시 안 오겠네요? 제 말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대로 문을 닫고 사라졌고 나는 아버지의 반응에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진짜 손님이었으면 그럼 손님이지 뭐냐고 대꾸했겠죠.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린 것은 그 여자가 정말 손님처럼 나갈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집에 머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첫 번째 기일이 채 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여자와 재혼했어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따로 그 여자의 부모와 할머니를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그들은 부부가 되었죠. 그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의 아내이자 제 어머니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어요.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저와 아버지를 기다렸죠. 엄마처럼 학교며 학원 상담을 다니고 제 옷을 깨끗이 빨아 옷장에 넣어주었어요. 저와 상의도 없이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갔던 그날 저 몰래 저를 아는 초등학교 동창이 그러더라고요. 조태희 쟤 엄마 죽었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친척 아니야? 아니야. 아까 들었는데 태희 엄마라고 했대. 설마 새엄마인가? 진짜? 와, 진짜 불쌍하다. 친엄마도 죽었는데 새엄마까지 생기다니. 완전히 구박받고 살겠지? 새엄마들은 다 그렇대. 우리 엄마가 그랬어. 당연하지. 자기 친딸도 아닌데 누가 예뻐하냐? 불쌍하다, 조태희. 새엄마가 생긴다는 것은 남들에게 동정을 얻는다는 것과 같았어요. 저를 비롯해 그때 친구들은 모두 어렸고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따금 저를 만나러 오는 외할머니도 울면서 제게 그랬습니다. 아가, 혹시 그년이 널 때리거나 욕하면 할머니한테 꼭 말해야 한다. 알았지? 아휴, 내 새끼 눈에 밟혀 어떡해. 조서방 그것이 왜 너한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 내 새끼 자식이니 내가 끼고 살았음 좀 좋아? 외할머니는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여자를 그년이라고 했고 또 가끔 만나는 이모들은 형부라고 불렀던 아버지를 그 새끼라고 칭하며 욕을 해댔습니다. 외할머니가 힘이 닿을 때까지 저를 다시 키워주겠다고 했는데도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었거든요. 계모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었고 계모 밑에서 자란 애는 어른들에게 동정을 샀죠. 저에게도 그 여자는 그저 내 엄마 자리를 빼앗은 몹시 나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저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집에 끌어들인 아버지는 더 싫었고요. 저는 학원에 있다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 10시, 11시에 집에 들어가곤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짜증나게 했어요. 저를 기다리기 위해 자지도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처럼 구는 것 같아 싫었거든요. 제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아버지 잔소리도 늘어났고 저는 반항이라도 하듯 그러면 더 늦게 들어갔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워봤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작정하고 기다렸다 제 몸에서 나는 술과 담배 냄새에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어요. 손바닥으로 뺨이며 머리며 사정없이 때려댔고 저는 그냥 잠자코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버지와 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어요. 그만해요. 왜 애를 때려요? 이건 쳐맞아야 돼. 아주 죽을 만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한번 폭력을 쓰기 시작한 아버지는 그 뒤로는 더 쉽게 제게 손을 대곤 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마주치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고 식탁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내던지는 시기였어요. 통금 시간을 8시로 정해놓고 1분이라도 늦으면 골프채로 허벅다리를 때렸죠.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럼 아버지는 더 세게 폭력을 썼습니다. 그렇게 무언의 기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학교를 나와 학원도 빠진 채 아주 늦은 밤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듯이 아버지가 골프채를 들고 벼르며 기다리고 있었고 통금 시간을 훌쩍 넘겼다는 이유로 1분에 한 대, 총 157대를 맞아야 한다며 골프채를 들었죠. 정신 나간 년, 멋대로 무단 조퇴를 해? 또 어떤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랑 있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너 같은 것도 딸년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하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 엎드려 뻗쳐! 아버지는 단단히 벼른 듯 골프채를 세차게 휘둘렀고 결국 5대를 맞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울컥울컥 나왔어요.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엄마 기일이었어요. 적어도 엄마 기일이 되면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전혀 모르는 듯이 구는 아버지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학교에 가서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어떻게 엄마 기일을 잊나 싶어 속상한 마음에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여전히 엄마 기일이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안 일어서? 죽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차라리 죽여요. 그냥 때려 죽여 그럼. 이 새끼가. 그렇게 아버지는 분을 못 이겨 다시 골프채를 심하게 휘둘렀고 저는 차라리 맞아 죽자는 심정으로 그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저 대신 아버지가 휘두른 골프채에 맞은 거예요. 저를 안고 비명도 없이 움찔거리던 그 여자의 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도 엄마의 기일을 모른다는 것도 화가 났는데 그 여자가 정말 나를 보호할 생각으로 감싸주었다는 사실에 마구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울면서 소리쳤죠. 오늘 엄마 기일이에요. 아버지는 알아야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걸 잊어요? 제 울부짖음에 아버지는 씩씩거리다 골프채를 집어던졌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괜찮니? 괜찮은 거야? 어디 좀 보자. 놔요. 많이 맞았잖아. 그러기에 죄송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걸. 죄송한 게 없는데 왜 죄송하다고 해요? 우리 엄마는 미안한 마음 없이 절대 사과하지 말랬어요. 그렇게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우리 사이에 큰 변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대신 맞은 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자 저는 그 여자가 그저 몹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궁금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 여자는 다정하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집 밖으로 방황하는 저를 붙들고 정신 차리라 설득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일이라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리고 제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관찰 아닌 관찰을 하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저만 하면 인물도 괜찮고 언뜻 듣기로 집안도 꽤 잘 산다는데
왜 애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을 왔을까?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내에게 다정다감하고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생전 친엄마와도 그리 다정한 부부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고 그렇게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돈이나 주면 그만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재혼 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았고 제가 있을 땐 집에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의문은 나중에야 풀렸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기 위해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어요. 이젠 내 외가가 된 그 집은 돈 많은 사업가 집안이었고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고등 교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타고나기를 몸이 허약해 병치레가 잦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병원 신세를 졌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되면서 혼처도 모두 물거품이 됐다고 해요. 그렇게 혼자 30이 넘도록 살다가 아버지를 소개받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 결혼한 것이었죠. 그런 결혼으로 얻게 된 딸이 뭐 얼마나 예쁘고 애틋하겠습니까? 친자식도 아닌데 엇나가면 엇나가는 대로 그냥 둬도 되는 것을 굳이 매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는 그 여자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학원도 안 가고 학교 선배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몸 여기저기 타박상이 난 정도였지만 무면허 운전이라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여자는 침착하고 차분한 얼굴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구급상자를 열어 상처가 난 몸 곳곳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만약 친정엄마가 살아계셨더라면 야단도 치고 울기도 하면서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약이나 발라주고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니 저는 그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역할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애매하게 구니 대체 저 여자의 속셈이 뭔가 싶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알면 또 뒤지게 맞겠다 싶었는데 아버지에게 말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학원 앞에 그 여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녁 거르지 말고 제대로 챙겨 먹어. 전에 없던 행동에 저는 어리둥절했는데 그 사이 그 여자는 제 손에 묵직한 도시락 가방을 안겨주고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었는지 도시락은 3인분 정도 되었고 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맞춰 학원 앞으로 와 도시락을 건네주었고 저는 은근히 그 시간이 신경 쓰여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가 학원 앞으로 오는 5시까지는 늘 학원에 가야 했어요. 친구들도 그 여자가 준비한 도시락을 기다리는 눈치였고 그 여자가 올 때마다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아줌마, 어제 생선튀김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런 건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 그럼 내일도 넣어줄게. 진짜요? 아, 조태희 진짜 좋겠네. 이런 밥을 맨날 집에서 먹는다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밤늦게 오느라 밥도 잘 안 챙겨주는데.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태희 집으로 와.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정말요? 진짜죠? 저 진짜 가요? 진짜 와도 돼. 어느새 그 여자는 밥맛으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우리 집을 찾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귀찮지도 않은지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도 항상 맛있고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죠. 그것뿐이었어요. 공부해야 하지 않겠냐, 오토바이는 왜 타냐,
술 마시지 마라, 담배는 몸에 해롭다,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묻는 것이 밥이 입맛에 맞는지 또 먹고 싶은 건 없는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은 그 여자 앞에서 그 어떤 부담도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편하게 있다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는데 늘 그렇듯 관심도 두지 않고 가방에 처박아 둔 걸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평소 저에 관한 관심은 눈꽃만큼도 없었으면서 왜 가방을 뒤져 성적표를 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집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제 학원을 끊을 작정으로 뒤진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불러서는 다짜고짜 형편없는 성적에 대해 추궁했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게 30점을 넘는 게 하나도 없어? 매달 학원은 쳐나가면서 이걸 점수라고 받아오는 거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어김없이 매질이 시작되었고 저는 또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발과 손을 인내하며 견뎌내고 있었죠. 그 여자가 그러지 말아라 말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아버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학원을 끊었고 2번 다시 제게 그 어떤 교육비 투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저런 돌대가리한테 학원비를 내느니 여감 노숙자를 돕는 게 낫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죠. 졸지에 학원까지 끊긴 저는 학교가 끝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집에 가자니 그 여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 같아 답답했어요. 학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다닐 때는 그렇게 다니기 싫더니 막상 그만두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학원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왔던 것도 아니고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린 마음에 앞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시간이나 때우다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태희야,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학원 같은 거 안 가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까지 공부하란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불쑥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방에 들어와 책을 펼치고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혹시 이 부분은 알고 있는지 물어가며 설명도 하고요. 잠자코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진짜 학원 없이도 될 수도 있겠다. 고등학교 선생이었다더니 진짜였구나. 이상하게 학원에서는 딴 생각만 났었는데 그 여자가 설명해 주니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학원에서 보낼 시간을 매일같이 그 여자의 수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놀랍게도 2학기 기말고사에서 순식간에 중위권으로 오른 성적표를 받았죠. 조태희, 뭐냐? 너 학원도 그만뒀는데 혼자 뭐 과외하냐? 과외라면 과외지. 와, 의리 없네. 너 아버지 때문에 학원 그만뒀다면서 아버지가 과외시켜줬어? 아니, 그건 아니고. 아, 그럼 뭔데? 고만고만한 성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저 혼자 성적이 크게 오른 이유를 궁금해했고 저는 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여자는 갑작스러운 친구들의 방문에도 놀라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친구들도 저처럼 신기하게 이해가 쏙쏙 잘 된다며 좋아했어요. 공부와 담을 쌓던 아이들이 그 여자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참 신기했어요. 한 번도 공부하란 소리도 한 적이 없고 어른들이 하는 이빠른 소리를 한 적도 없는 여자가 일탈을 일삼던 중학생 넷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거든요. 공부에 재미가 생겼고 잘만 하면 대학도 가겠다 싶어 아버지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건 일도 없었으니까요. 나 다시 학원 다니고 싶어. 뭐? 웃기고 있네.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번 성적 많이 올랐고 공부 제대로 해서 대학 갈 거야. 네가 제대로 공부를 해봤으면 알아야 하지 않냐? 공부도 다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까지 점수 3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뭐 대단하게 많이 오른 것 같든 머리가 있는 애였으면 공부하자마자 90점, 100점 거뜬히 나왔겠지. 괜히 내 돈 쓰려고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이나 들어가. 아니면 내 밑으로 들어와서 격리나 하든지. 네가 격리한다고 하면 뭐 나야 돈도 굳고 좋은 거고. 아버지는 애초에 저에게 더는 기대도 없던 사람처럼 굴었고 어렵게 꺼낸 용기는 그렇게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공장이든 대학이든 이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왕이면 아버지 앞에서 떵떵거리는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개처럼 무시하던 딸이 남들이 대단하다 박수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보란듯 잘 살고 싶었고요. 학원에 가면 그래도 선생님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겠는데 아무리 그 여자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한들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수업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커다란 벽 앞에 성기본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누워있는데 그 여자가 노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있어? 네?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 일의 방향성을 잡기 쉽고 속도도 빨라져.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네가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그 정도 그리는 애들 널렸어요. 별로 그림 하고 싶지도 않고. 대학에 가려거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구나. 참 이상한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무엇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했어요. 난생 처음 학교 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직업에 관해 연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섰죠. 그러면서도 그 여자의 도움을 받아 3학년 때는 성적을 중상위권으로 유지했고 간신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와 공부하는 것이 제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요. 그 여자 말대로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야기했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응? 건축과에 들어가서 건축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대학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밥을 해달라, 돈을 달라,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했던 부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좀 놀란 듯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단단히 벼르기라도 한 사람처럼 수업 커리큘럼을 짜왔고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혼자서 안 되는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 물어보고 주말에는 내리붙어서 전 과목에 걸쳐 도움을 받았죠. 그렇게 공부에만 매달려 3년을 보냈고 저는 학원 하나 없이 그 여자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난 대학의 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처음 합격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여자에게 가서 보여주자 처음으로 굉장히 밝게 웃더라고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나는 태희 네가 할 줄 알았어. 그 얼굴을 보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도 같고 간질간질한 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자는 갑자기 갈 곳이 있다며 제게 채비하라고 했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가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엄마가 있는 곳이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버지도 챙기지 않는 기일에다 죽어라 공부한다고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더라고요. 태희 엄마, 저 또 왔네요. 이번엔 태희도 같이 왔어요. 태희가 이번에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기쁘세요. 이게 다 태희 엄마가 태희를 곁에서 잘 지켜봐준 덕이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세요. 더 잘할 테니까. 태희도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집에선 보여준 적 없는 미소를 띤 얼굴로 제 엄마의 산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 혼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무덤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엉엉 울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반드시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오랜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엄마. 어? 안녕히 주무세요. 그 여자에게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여자는 6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여자는 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학원 하나 없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자식한테 정이 없는 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 노력으로 목표를 이뤘으면 좋아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반응은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또 내 돈 달라 지갑 열어라 그 소리 아냐? 대학교 가려면 당연히 등록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네가 대학 가지 내가 대학 가냐? 어차피 대학 공부해봤자 나중에 시집가면 말짱 황인 것을 대학은 무슨. 그래도 가고 싶어요.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공부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지 그랬냐? 가뜩이나 회사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 죽겠는데 내가 너 대학까지 신경 써야 되냐? 낳아주고 길러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해야 돼? 그리고 너 나중에 시집 간다고 내 돈 가져갈 생각 말아라. 시집 갈 생각이면 지금부터 돈을 벌어. 제가 방황을 끝낸 뒤로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맞는 일은 없었지만 어렸을 때의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있었던 체벌과 자즈무시로 저에겐 아버지에 대한 오랜 앙금이 있었어요. 그걸 풀 기회도 없었고 아버지는 그걸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녀의 거리는 말도 못하게 멀어져 있었고 등록금 문제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 키웠어요. 결국 등록금 문제를 새엄마가 자기 집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새엄마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대학교 탐방도 하고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도 함께 구입하러 다니면서 여느 모녀와 다름없이 지냈죠. 아버지는 대학 입학식도 오지 않았는데 새엄마는 종종 저를 만나러 왔고요. 그렇게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머물던 날이었는데 그때 집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어요. 하던 사업이 크게 휘청거리면서 매일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 목소리에 살얼음판이었거든요. 저에게 쉽게 폭력을 쓰던 것과 달리 한 번도 엄마한테 폭력을 쓴 적은 없지만 어디 손으로 하는 것만 폭력인가요? 허구한 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새엄마를 드자비했고 정말 들어주기 힘들다 싶게 역겨운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새엄마 말로는 회사 일이 힘들어지고 술만 취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 정도인데 없을 때는 얼마나 심할까 아찔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소태가 따로 없네. 간이나 봤냐? 간 봤는데 안 짰어요. 아, 그럼 내 혀가 병신이라 이거야? 어디 이딴 것을 사람 먹으라고?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집에서 이딴 거나 퍼먹이고 내 돈 가져가 고작 내온 밥상 수준이 이거냐? 다시 해올게요. 하여튼 어떻게 된 게 이 집 구석에만 들어오면 여자들이 다 답답하게 구는지 니네 친정에 부탁해보라는 돈은 아직이야? 우리 집도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요. 여의치 않는데 전년 대학 등록금은 4년 꼬박 갖다 바친다는 거야? 네가 집에 어떻게 살살 구슬렸으면 친손주도 아닌 저거 대학 등록금에 쓰라고 그 큰 돈을 주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라고 하란 말이야. 쓸데없이 저거한테 쓸 돈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야 할 거 아니야. 애초에 아버지가 새엄마랑 결혼한 것도 다 새엄마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돈 있는 집인데다가 몸에 하자가 있어 시집도 못 가는 것을 자기가 구제한 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자 있어 끼고 사는 딸 데려가 줬으면 사위한테 그만한 투자는 당연한 거라며 그동안 외갓돈도 많이 해먹었고요. 외가는 외가대로 딸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려고 손을 내밀 때마다 도와줬고 새엄마는 새엄마대로 어렵게 한 결혼을 깨서 부모 얼굴에 먹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사정을 알고 나니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 결국 제가 아버지를 건드리고 만 것이죠. 진짜 못 들어주겠네. 능력이 부족해서 엄마한테 손 벌리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든가. 뭐? 야, 너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 자식 대학 등록금도 대신 내주는 거면 감사하다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 돈 아버지한테 안 가져왔다고 이 행패를 부려요? 쪽팔리지도 않아요, 진짜? 이 새끼가? 아버지가 뭐가 잘났다고 엄마한테 계속 돈을 요구하냐고요. 엄마 친정에 뭐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무슨 돈 나오는 화수분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네가 안 맞은 지가 좀 됐지?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키워 애비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기어오르는 거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밥그릇을 제게 던졌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에 깨진 밥그릇과 밥으로 엉망이 되었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하지만 저라고 어렸을 때처럼 그저 힘없이 당하고만 있지 않고 아버지의 팔을 강하게 붙들며 떼어놓으려고 용을 썼죠. 진작 내다 버려도 됐을 것을 키워줬으면 그 은혜를 곱절로 갚아도 모자란데 감히 개무편이나 들면서 나를 무시해? 나를? 네가 그러고도 내 딸년이냐 네가?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이게 진짜?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 여보, 제발 그만해. 태희 좀 놔요. 날 잡았다. 그래 이년아. 어디 지혜비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지는 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시 골프채를 들었고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팔을 크게 휘둘렀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막아서려고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가 그만 아버지가 휘두른 팔에 오른손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말마 비명을 지르면서 꼬꾸라졌는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새엄마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고 그제야 아버지는 골프채를 집어던지며 사라졌죠. 저는 아픈 것보다도 직감적으로 손목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 손이 이상한데. 왜? 병원 가자. 빨리 병원 가자. 새엄마는 저만큼이나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는 병원에서 손목 골절을 더불어 신경을 다쳤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 뒤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진단 결과를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를 느낀 저는 아버지를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친지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정신적인 피로감이 엄청났어요. 원하던 건설사에 취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서 물 건너갔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했다며 온갖 친척들로부터 폐륜하니 낳아주고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인이 하는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영락없이 죽은 치엄마 닮아서 저러는 거지. 당장 고소 취하하지 못해? 내가 왜요? 할머니는 이 손 안 보여요? 여기 제 몸에 시퍼렇게 든 멍은 안 보여요? 자식 새끼가 버릇없이 굴면 부모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라고 이하다니야? 부모가 때릴 수도 있는 문제면 경찰이 왜 오고 고소는 어떻게 됐겠어요? 할머니, 저는 아버지 때문에 내 꿈을 잃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손을 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건 그거대로 병원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그렇다고 지 부모를 고소를 해? 아주 육실할 년 같은 이라고. 지 엄마 죽었을 때 보내버렸어야 하는 거. 그래도 지 아버지가 받아 키워준 줄도 모르고.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외할머니한테 보내지. 그렇게 보내달라고 할 땐 보내지도 않고. 아버지 역할은커녕 날 이 지경으로 만들 거면 왜 나를 붙들고 있었냐고요. 이게?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심지어 고모까지도 어서 고소를 취하하라 성하였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다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손목을 붙들고 우는 저를 위로하는 건 새엄마뿐이었어요. 새엄마만이 유일하게 제 결정에 대해 그 어떤 말도 얹지 않고 그저 괜찮을 거란 말만 해주었죠.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태희야. 포기만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네 손목 돌려놓을 거야. 엄마가 무슨 수로. 의사도 힘들다고 한 걸 엄마가 무슨 수로.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건 없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치료에만 집중하자. 응? 건축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제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발목이 부러진 사람이 육상선수를 꿈꾸는 것과도 같았죠. 미래를 위해 치료에만 전념하자는 새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소를 취하했고 그 뒤로 아버지와는 의절한 채 밖에서 지냈습니다. 취업길이 막힌 탓에 돈도 없는 저를 새엄마는 다시 집에 손을 벌려 작은 원룸을 얻어다 주었고 병원에서 때맞춰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혼자 있는 원룸에 찾아와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아버지의 폭력과 손목 부상으로 인한 꿈의 좌절로 생긴 우울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정말 애써주었습니다. 신경이 다쳐 손을 쓰려고 하면 심하게 떨리는 데다가 통증도 대단했는데 1년에 걸친 새엄마의 지극한 간호와 재활 훈련 덕에 저는 조금씩 손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손목을 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뒤 준비한 많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그건 다 새엄마 덕분이었습니다. 절대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세상이 끝난 것처럼 주저앉았을 때 어떻게든 저를 일으켜 세워 그저 재활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해주었죠. 합격 통보를 받은 날 그 원룸 안에서 새엄마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이런 거 꿈도 못 꿨어. 다시 내가 디자인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애초에 버렸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다 네가 희망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장하다, 태희야. 넌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그 말을 저를 낳지도 않은 부모에게 들었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 오랜 일탈로 학교도 불려가고 경찰서에서도 연락받아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니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앞으로 미국에 가서 지내게 되면 엄마와 오랫동안 떨어져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엄마를 아버지 곁에 혼자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제가 먼저 제안했었어요. 엄마, 아버지랑 계속 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계속 살지 그럼. 대체 왜? 아버지가 엄마한테 다정히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랑 이혼한다고 해서 엄마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태희야, 부부가 꼭 그런 문제만으로 같이 사는 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사는데? 나 솔직히 엄마 두고 미국 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 태희도 엄마 부모님 만나본 적이 있지? 그분들은 내가 태어나고도 평생 걱정이 많았어.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하루하루를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사셨겠어. 할 수 있는 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전부고 그마저도 체력이 딸리면 책상에 앉아서도 쓰러지던 딸이었어. 어떻게 고등학교 교사까지 됐는데 그 일마저도 오래 하지 못하고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와서 평생 부모님 짐이 되어 죽기 전까지도 마음 편치 못하시겠구나 그런 불효를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네 아버지와의 결혼은 나한텐 꼭 필요했던 거야. 그럼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면 되지. 적어도 아버지보다 더 다정히 잘해주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태희야, 이젠 나한테 네가 있잖아. 엄마는 네 아버지 와이프가 아니라 네 엄마로 살고 싶은 거야.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그때 고집을 부려서라도 이혼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로 살고 싶다는 새엄마의 말에 저는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약 아버지와 새엄마가 헤어진다면 나는 더 이상 새엄마의 딸로 살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새엄마에겐 나에게 했던 것과 같은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번 고소를 한 뒤로는 한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기도 했고 술을 마시지 않는 맨정신에는 새엄마에게 하는 폭언도 없었다고 하니 제가 방심을 한 것이죠. 그때 그 결정이 그렇게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 하는 사회생활을 한국도 아닌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제 능력을 인정받고 제 꿈을 크게 키워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틈틈이 배로 비행기로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어요. 비싼 월세나 생활비도 문제지만 한국 음식, 특히 엄마 요리가 그리워 한국에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써서 들어오곤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의 안색이 부쩍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몸이 또 안 좋은 거야? 원래 몸도 안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태희 이렇게 봐서 기운이 나는 것 같네. 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뭐 하는 거야? 몸에 좋다는 거 다 사다 날라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 사업이 많이 안 좋아서 아버지도 많이 바빠. 엄마한테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아버지 사업이 위태로웠던 게 뭐 하루 이틀이야? 진작 망했을 거 엄마 친정 도움받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면서.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미국 갈래? 미국? 이제 나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엄마한테 생활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능력도 되니까. 내가 엄마한테 돈 보내줘봤자 엄마는 그 돈 다 아버지 밥 차리는 데나 쓰지 엄마한테는 쓰지도 않잖아. 일하고 들어오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나 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던 생각이 나서 그립기도 하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당연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참 대단해. 말 한마디 안 섞고
곁을 내주지도 않는 남의 자식을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는 게 보통 일이냐고. 나 같으면 못해. 못하긴 뭘 못해. 밤을 지새운 것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는 그냥 태희가 걱정이 많이 됐어. 솔직히 내가 얼마나 미웠겠니.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새엄마라고 낯선 여자가 들어와 앉아있으니. 태희 너 그 정도면 양반이야. 엄마는 네가 가출하고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매일 기다렸구나. 내가 안 들어올까 봐. 그래, 내가 그렇게 막 못되게 굴지는 않았어. 그치? 그래도 술 마시고 담배 피웠던 건 좀 너무했어. 솔직히 그건 좀 혼도 내고 싶었는데. 그때 너한테 그런 말 했으면 넌 나한테 마음도 열지 않았을 거고 10중 8구 그쪽이 뭔데 상관이에요 했을걸? 맞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응? 그래도 좋겠네.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엄마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 엄마가 미국 가면 그 사이에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있어.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결국 저는 엄마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야 했죠. 그렇게 다시 저는 정신없이 바쁜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가끔 엄마와 통화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영상통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차 때문에 때맞춰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상통화는커녕 전화도 잘 되지 않으니 걱정이 컸죠.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 놓쳤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몸 안 좋아? 병원 가야 할 정도야? 고질병이지 뭐. 밥은 먹었어? 아니, 엄마, 영상통화는 왜 안 받아? 살이 좀 빠졌는데 영 보기 싫어서 너한텐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 살이 빠졌으면 얼마나 빠졌다고. 어디 봐봐. 싫대도? 나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서 싫어. 살 좀 찌면 그때 하자. 아니 답답하게 왜 그래? 그 정도로 살이 빠졌으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병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엄마 가끔 살 빠지는 시기 있잖아. 괜찮으니까 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그동안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한 번씩 살이 훅 빠지곤 하는 일이 있긴 했어요. 그걸 여러 번 봤으니 살이 빠졌다는 것이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란 것도 알고요. 그런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번엔 불안감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엄마 목소리가 잊히질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어요. 일이 끝나면 바로 전화했는데 전화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못 받더라도 부재중 전화가 찍히면 바로 전화를 했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니 어찌나 애가 타던지요. 결국 이틀을 기다렸다 안 되겠다 싶어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예요, 태희. 누구? 나라고요. 아, 나가 누구고 태희가 누군데? 참나. 장난하지 말고요.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구길래 엄마를 나한테서 찾냐고. 혹시 지 아버지 고소한 그 호루 자식인가? 그 목소리 같네. 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일 있냐니까요? 아, 네 엄마를 왜 나한테 찾아? 네 엄마 이미 죽어 썩어 없어진 지 오래겠지. 나는 네 같은 딸 없으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샹. 그렇게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미국이 멀다 하지만 그만큼 멀게 느껴졌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간 집에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도 없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집 비밀번호가 전과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린 후에야 집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악취의 코를 틀어 막아야 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는데 그 악취는 버려지지 않은 채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 그렇게 엄마를 찾아 안방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주저없이 달려간 그곳에서는 완전히 절반이 되어버린 새엄마가 산송장이 된 채 누워 있었어요. 살이 빠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저 지경이 됐나 싶을 만큼 팔다리가 앙상했고 놀라 엄마를 안아들었는데 초등학생 아이를 안는 것 마냥 가벼워 소름이 다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나야. 정신 좀 차려봐. 태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엄마. 저는 엄마를 울부짖었고 엄마는 더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져 있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너무 놀라 혹시 무슨 지병이 있는지 큰 병이 있는지 묻더라고요. 병원에 가자마자 각종 검사를 마쳤는데 저는 엄마가 무슨 큰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인이 그렇게까지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엄마는 심각한 영양실조였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도 문제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살이 빠진 거였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오히려 되물었죠.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랐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제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굶은 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제때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굶는 날이 많았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굶어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식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며칠 입원하시면 기력은 되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하면서 원인을 찾아야죠. 몸무게가 33kg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고요. 성인 여성이 몸무게가 33kg이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대로 먹지 못해 살이 빠진 거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서요. 병원에서 지내면서 추가 검사 결과 발목 골절도 발견되었어요. 기력을 찾은 엄마를 간신히 설득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새엄마는 친정아버지가 병세가 너무 좋지 않아 그 뒤부터는 차마 집에 돈 달라는 이야기를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가능하면 돈을 가져다 주곤 했는데 그게 안 되니 분했던 아버지는 새엄마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거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구박만 받던 와중에 혼자 전등을 갈겠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다가 발목이 부러진 것이죠. 처음엔 접질린 줄 알고 찜질하면서 기다렸는데도 나아지지 않아 밤중에 아버지를 깨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자는 사람 밤중에 깨웠다고 그 야단을 하며 나가버리고요.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는데 가야지 하다가 정신을 잃었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핸드폰이 사라졌다고 해요. 발목이 아프니 돌아다닐 수도 없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힘들어 겨우 갔다 와야 했고요. 밥을 제때 챙겨 먹을 생각도 못할 만큼 아팠는데
방문이 잠겨 나가지 못할 지경이 된 겁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가기라도 할까봐 못 나가게 한 것이었어요. 후에는 어머니의 상황이 심각해지니 자신한테 피해가 생길까봐 나가지도 못하게 손잡이를 뒤바꿔 못 나가게 감금한 것이고요.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용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저귀나 넣어주고 가둔 채 2, 3일에 한 번씩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전화가 없어서 나도 애가 타고 그랬어. 엄마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쇠목소리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고 허벅다리가 제 팔뚝만큼 살이 빠진 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몇 달 사이에 저렇게 돼버리나 싶을 만큼 초췌했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며 빨리 도망친 아버지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경찰에서는 더 중대한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했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와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아른 채를 해오는 거예요. 조태희? 태훈이? 맞네, 조태희. 여긴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나는 일이 좀 있어서. 너는 어떻게 된 거야? 넌 무슨 일로 여기 있어? 나야, 이런 사람이라 여기 있지. 중학교 때 함께 어울렸던 친구였고 그 친구가 자랑스레 보인 것은 형사 신분증이었어요. 저와 같이 오토바이나 타고 술 마시고 어울려 놀던 친구가 무려 형사가 된 것이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토바이 타고 경찰서 들락거리던 네가 형사가 됐단 말이야? 그게 좋은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이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서 다니니까 경찰이 멋있어 보이더라고. 이게 다 네 어머니 덕분이지. 우리 엄마? 그때 너희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했잖아. 그때 감이 좀 오더라고.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지.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도 정신 차리고 바짝 공부했다 이거 아니야. 저는 그때 그 친구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붙들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빨리 저희 아버지 좀 잡아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말을 듣고 믿기 어렵다고 하던 친구는 병원에 가서 새엄마를 만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죠.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은 덕에 아버지는 빠르게 검거되었고 법정에선 아버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새엄마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저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선고였지만 슬프게도 법은 완전한 재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엄마를 아버지와 이혼시키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그만한 벌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자식 새끼 낳아서 기르는 만큼 쓸모없는 일도 없다. 지 아빠를 감옥에 쳐넣는 것도 딸년이 할 짓이냐? 아직도 그런 소리 하시는 걸 보니 아버지가 저한테나 엄마한테나 한 짓이 뭔지 깨닫지 못한 것 같네요. 아빠 대신 아빠가 낳은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운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 아니었으면 엄마 죽었어요. 알아요? 다 자기 명줄대로 사는 거지. 네가 찾아와 살았겠냐? 내가 죽으라고 뒀을 거라는 증거 있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영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뚫린 입이라고 계속 그렇게 짓거려라. 그래, 내가 평생 감옥에 있겠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네 2 모녀부터 족쳐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두고 봐라. 알겠냐? 아버지가 나와서 저나 엄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전 또다시 신고해서 아버지 감옥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나와서 저희 모녀를 건드리면 전 또 아버지를 감옥에 넣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감옥에서 썩어 죽을 때까지 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나도 무서울 거 하나 없으니까. 아버지는 제 말에 울부짖으며 발악하다 교도관의 손에 붙들려 나갔고 그게 저희 부녀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일도 그만두고 나와서 엄마 재활에 힘썼습니다. 제가 손목을 잃고 좌절하며 방황할 때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엄마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벌어둔 돈을 다 썼지만 그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돈이야 또 벌면 그만이지만 그때 엄마를 살리지 못했으면 저는 너무 큰 것을 잃는 것과 같으니까요. 엄마는 지병과 나이가 있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고 하긴 어려웠지만 스스로 걷고 제대로 먹고 웃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 사이 새엄마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남기신 집을 남겨주셔서 지금은 그 집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 있고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미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건설사에 입사해 입지를 다지며 지금은 인정받는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출소한 지 좀 되었어요. 수감되기 전 저주처럼 한 말 때문에 신경이 쓰여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 찾아본 적이 있죠.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그나마 있던 재산 중 절반을 위자료로 엄마에게 넘겨야 했던 상황에서 남은 돈마저 사업빚을 갚느라 빈털터리가 됐다고 해요. 친가 쪽에서도 도움을 줄 형편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를 하면서 먹고 사는데 수감 중 얻은 지병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저는 그 모습에 작은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앞으로 살면서 자신이 지은 죄로 만든 미래에서 끔찍한 나날을 버티며 살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